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요즘 탄소 중립 이 말 많이 들으시죠? 가정이나 기업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만큼 흡수해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야기하는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전 지구적 화두로 부상했고 국가마다 세부적 실행 계획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광주시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서 2045년까지 광주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난해부터 야심찬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가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시사토론텐에서는 광주시의 탄소 중립 계획을 살펴보고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석 광주광역시 시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에서 그린 뉴딜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김광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영일 상임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의 연간 탄소 배출량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전국적으로는 한 7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이게 OECD 한 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니까 매우 높은 수준이죠. 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광주는 한 900만 톤 되거든요. 이게 7개 특강역시 중에서 우리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네,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광주가 전국 계획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그 배출량을 좀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 계획들이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 실천할 것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가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왜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그리고 50일이 넘는 긴 장마,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인간 입장에서는 재난이고 재앙이지만 이게 자연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표현이고 인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온 우리 광주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해서 작년에 발표했고 이제 금년에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온년이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2022년 행동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4대 분야 8대 핵심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적인 사업들은 추후에 좀 자세히 저희들이 짚어보고요. 어떻습니까? 함께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광주시의회에는 그린 뉴딜 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또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주로 좀 견제를 하셨나요? 네, 보통은 행정의 집행부와 의회가 비판 견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일만큼은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기업, 연구자들, 그러니까 광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힘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였고,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가장 좀 제대로 모범적으로 해보자. 2045년 탄소 중립 가보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럼 탄소 중립 도시로 간다는 거 뭐야? 우리 도시의 건물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우리가 생활하는 이동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 모델을 광주시가 행정에서 계획을 내놓아야 하고 여기에 행정력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민들도 대규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회가 좀 힘을 실었고 안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논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사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 역할도 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 행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고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이거 어젠다를 가지고 이제 광주시가 추진을 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해오신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김광란 위원장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항상 이제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첫째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같이 말씀하셨는데 큰 틀은 지금 만들어졌어요. 아주 선언적으로. 근데 구체적인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이제 세부적인 그 콘텐츠,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이제 하나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이제 그 시장님께서 큰 틀로 이렇게 이제 그 시의 어떤 정책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는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유관 부서에서의 이런 정확한 이해나 지금 학습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그 유관 부서 간의 유기적인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이제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지금 2019년부터 거의 한 120여 개 단체들이 이제 꾸려져 가지고 지금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수천 명이 이제 5개 구에서 이렇게 이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것을 해보자, 또 내년에는 어떤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5-5개씩 이렇게 핵심 행동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시민들 의식은 지금 아주 이제 위기 의식이라든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이런 어떤 그 콘텐츠들이 지금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아쉽다는 대목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실학에서 고민을 안고 있는 거 아니고 오히려 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앞서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지적에 대해서는? 그 우선은 그 우리가 2045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도 5년이 빠른 것이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찍이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후 도시보다도 5년이 빠른 매우 담대한 도전적 과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 광주시나 시민사회단체의 의지가 표현이고요. 다만 근데 시정을 하다 보면 이런 장기적 과제가 있고 막 이제 코로나19처럼 직접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제 장기적 과제는 다소 이제 좀 길게 잡다 보니까 역점을 덜 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저희들 오늘 주제를 잡는 것도 이 탄소 중립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토론의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의 좀 중요성, 의미성 한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탄소 중립 국가의 좀 명운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탄소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뭐 폭염, 또 태풍, 또 홍수 이런 것들 결국은 인류를 좀 위협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탄소 중립 중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하자고 하는 건 기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고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전 인류 생존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촉발하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 탄소가 계속 공기 중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는 거니까 머물러 있는 지구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탄소량을 줄여야 하고 그래서 배출되는 그래서 탄소량을 감축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내 생명과도 같은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 1번 감축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할 수밖에 없는 탄소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흡수해서 그래서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탄소 배출량은 0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탄소 중립의 핵심 과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 경제, 문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탄소 국경 제도도 도입하고 탄소세도 도입하고 탄소 발자국 라벨링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한 거야? 많이 한 것은 관세 먹일래?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는 건 탄소 중립 사회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된다는 아주 중차대한 과제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 좀 이제 그 구체적인 좀 그 실감나게 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난 그 100년 동안의 기후 온도가 1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광주가 지금 1.6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0.6도나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목표가 지금 사실은 1.5도인데 이미 그 오버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광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탄소 국경세가 이제 무역의 이제 아주 큰 키워드가 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 운명이 지금 이 그 탄소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탄소 제로에 대한 문제는 국가 운명과 기업의 생명과도 이제 직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우리 탄소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상승을 보면 광주도 좀 위험 수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건데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5년 빨리 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한 배경에는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가 어떤 부분에서 좀 탄소 중립하는데 좀 적합한 건지,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역사적 당위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기업들이 이 저탄소로 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도시고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분야가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제 저탄소 경제 성장 모형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애플이다, 구글이다, BMW다 하는 이런 세계적 기업들이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각종 부품을 수입하는데 이런 그 탄소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광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7개 광역시 중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도시고 또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배출하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소 배출량 제로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금액만 해도 지금 한 800조 내지 1000조를 쏟아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가 산업 분야가 아니고 수송 분야입니다. 네. 교통 분야. 왜냐하면 산업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업용이고 가정용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처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똘똘 뭉쳐서 노력하면 줄일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김 의원 이 말에 공감하시는 건지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매우 공감하고 그래서 광주가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제 수송 분야든 상업용이든 건물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수송과 건물 분야인데 이 분야는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야 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광주가 전국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 의지가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분산에너지, 분산전원이 필수이거든요. 뭔 얘기냐면 일종의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서 에너지 사용량의 수요 관리가 매우 적절하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를 표방한 광주시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기업들이 광주로 오고 있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표본 만큼 그 기술 인력들이 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서 필요한 건물과 수송 분야의 에너지 수요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종의 이 출발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정 회장께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가능성 광주에 있어서 좀 다른 지역보다 비교 위에 있는 부분 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꼽는다면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내용 2분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 볼 때는 사실 23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 상태로 간다는 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제 필요적인 조건인데 이걸 가능하냐 안 하냐 지금 이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는 지금 우리 전쟁처럼
비상 사태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전시 상황처럼 이것은 대응을 해야 되고 바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생활 영역과 이제 경제 분야 영역이 있는데 네. 시민생활 영역 쪽은 지금 시민사회가 이제 열심히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선도해 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 경제 영역인데요. 네. 이 분야는 사실 이제 우리 시장님의 이제 마인드와 이제 결단이 예.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시장님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산업 구조적인 측면까지도 염두에 둘 예, 얘기인 것 예,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탄소 중립 그린 뉴딜은 시대 정신이고 예. 시대 화두지요. 근데 우리 광주가 이제 시대를 선도해 온 도시처럼 제일 먼저 화두를 던졌고 뒤이어서 이제 정부가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루겠다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그린 뉴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강란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리한 게 네. 물론 선점했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150만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실천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건 인공지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밝다. 어려운 일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실천할까 문제인데 마침 이번 주가 정부가 정한 탄소 중립 주간입니다. 그만큼 이제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환경부가 만든 홍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탄생 절약의 탄생 저탄소 소비의 탄생 자연의 탄생 무탄소 이동의 탄생 순환의 탄생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 생활로 새로운 생활이 탄생합니다. 네,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 생활을 좀 실천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탄소 중립 생활을 줄여서 탄생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 뭐 자동차 없이 한 달 살기라든지 뭐 쓰레기 줄이기 뭐 100일 실천 같은 거 좀 주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광주도 이런 부분들 좀 활동 좀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이제 저희 그 광주에 이제 벤치마킹도 오고 예. 같이 이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요. 광주의 우리 시민 행동은 지금 현재 매년 올해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을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핵심 그 실천 분야들을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해가지고 네.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수송 분야에 대한 이런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다음에 뭐 자동차 없이 100일 살기라든지 네. 또 자전거로 이렇게 그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여기서 일일이 이제 거론하기는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 농업하고 이제 또 그 채식 활성화를 이제 올해 좀 해보자. 네. 그 내년까지.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네.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하나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고 네. 또 공감하고 있는 이제 분야이기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좀 전환을 시킨 그런 이제 전환 에너지를 좀 운동을 해보자.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어떤 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문제가 지금 석탄이거든요. 그래서 석탄을 줄이는 이제 대안으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대체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해보자. 네. 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 순환이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재생 뭐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석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또 시민들이 해야 될 그 행동들이고요. 이제 마지막 그 5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탈석탄인데 이것은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하기에는 이제 상당한 이제 그렇죠. 좀 그 예. 이제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 이 4개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탈석탄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예.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광주시는 적극 권장하고 또 지원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를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실은 아까 우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민국이 5위라 그랬잖아요. 총량으로는 5위인데 1인당 국민 기준으로 하면 2위예요. 네. 엄청 그리고 대한민국 한 사람이 11.7톤의 온실가스를 연간 배출하는데 이걸 나무로 환산하면 소나무 1,428그루의 그러니까 흡수한 온실가스를 네. 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2가지. 하나는 오늘 지금 이 토론 방송을 보고 계실 시민들한테 예. 내가 일상생활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가 얼만큼 되는 거야. 네. 뭐에서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광주시에서 행정에서 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인벤토리가 정확하게 제공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분야가 이만큼 배출하는데 요걸 요렇게 전환하면 요만큼 줄여요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 대목은 방송국의 역할이 필요해요. 오늘 네. 오늘 토론을 열어주신 KBS 방송국이 좀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예, 예.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은 어떻고 현장별로 그래서 지금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곧 개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금년 말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들께서 체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누리집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 그렇죠.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제 그거 담당하는 데서 네. 하는데 거기에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예. 강주의 이제 탄소 에너지 배출 상황을 알 수 있고 전체로도 알 수 있지만 네. 수송용이다, 뭐 산업용이다, 부문별로도 알 수가 있고 지역별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좀 더 저희들 논의를 진척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두에서 내년에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강령 얘기했지 예,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이 노후화된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런 걸 좀 도입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건지요?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작을 했고요. 했고요. 시작을 예. 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강주의 탄소 배출량이 한 900만 톤 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용이 그 중에서 그러니까 900만 톤에 한 20%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180만 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오래된 주택들 그리고 공공시설들. 네. 그래서 저희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랄지 보건소랄지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냉난방비가 훨씬 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렇죠. 냉난방비가 개선이 되면 그게 다 화석연료하고 그렇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리고 금년에 이제 5개 그 리모델링을 했고요. 어린이집 2개, 보건소 3개를 했고 내년에는 34개를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아파트도 하고 있는데 노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광산구에 우산 빈여울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 665 되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이제 상반기까지 끝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 이곳저곳으로 확산되게 되면 가정용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광주에도 뭐 재개발, 재건축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그린 리모델링의 좀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게 좀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2가지가 필요해요. 네. 하나는 도심에 가능하면 신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재생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고 그 과정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적용해서 이 그린 리모델링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닥 토지의 물 순환 기법 이런 것까지 네. 다 적용해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반드시 이것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네. 문제는 안타까운 게 법과 제도가 조금 미비한 거죠. 네. 공공건물에서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이라는 걸 도입해서 기준에 의해서 공공건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이런 걸 다 규제하고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건물 영역에서는 이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민간은 그렇겠네요. 이 비용을 감당하지 않고 더 저렴하게 건물을 짓거나 하는 방법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 공공건물에 적용하고 있는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 등급을 건물에 극대화하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이 건물에서 나오는 걸 최소화시키는 것. 그리고 나머지 것을 재생에너지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을 예쁘게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만으로도 그래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는 1년으로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에너지 네. 건물이 되게 하는 요게 필요해서 요거는 정부 국가의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마 광주시도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을 짤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게 이러한 그 친환경 도시 만드는 건 어떤 시장의 의지로 이제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바뀌고 누가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가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금년 8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 광주가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는 이미 도시건축 선언을 해가지고 네. 지금 김강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네. 이미 발표를 했고 그걸 보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네. 기존 건축물과는 다르게 친환경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더 좀 짚어봐야 될 게 요즘 하천의 중요성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하천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 도심의 좀 물기를 좀 다시 살려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내년 행동계획을 보니까 동계천인가요? 예, 여기 예. 좀 복원한다는 건데 되게 방향성은 바람직하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동의는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광주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도시 건축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토지의 어떤 효율성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소외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의 대표적인 바람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광주천인데 이 광주천을 양쪽을 전부 다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막아버리다 보니까 광주가 이제 광프리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명예를 얘기가 나왔죠. 갖게 됐죠. 네. 근데 이제 하천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청계천의 그 모델들을 이제 광주에 꼭 그 뭐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은 아주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2018년 그 데이터를 보면 약 한 4.7km 정도의 이제 하천들이 지금 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들 시민사회 영역으로 본다면 좀 그런 욕심으로 보면 그걸 다 이제 좀 개방을 해서 네. 진짜 물이 살고 그 흙이 살아 숨쉬는 네. 이런 이제 도시로 이제 만드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린시티, 예. 그린 리모델링. 그러면 이 그린 동계천이라는 하천이라고 게 할 수가 구도심에 있는 하천이고 양동 복개 도로 쪽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 동계천은 이제 지금 전남여고 뒤편인데요. 예, 지금 우리 그 각종 하천이 다 복개가 돼 버렸습니다. 예. 동계천, 뭐 용봉천, 서방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살리려고 그러죠. 그 중에서 무작정 다 복개를 이렇게 열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기 때문에 동계천을 시범 사업 하려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랑 논의 중에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바람길도 열리고 물길도 열리고 그 도심 온도를 내리는 데도 좋고 또 광주가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또 하나 하천과 함께 또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친환경적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산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무가 그만큼 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광주의 도심 녹지 얘기 많이 합니다. 최근에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도 광주에 공원들 많이 개발을 하지만 일부는 비공원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들어서면
총량으로 보면 녹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광주의 도심 녹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늘려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실은 녹지를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늘릴 수 있는 녹지가 어디야?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파리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파리가 지난 현재 안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파리 선언 중에 어떤 대목을 선언하냐면요. 파리 시내에서는 모든 신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건축주는 생태 기후적인 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네. 여기에는 이제 신축보다는 재건축하고 재사용한 재재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건물을 짓는 면적만큼 반드시 녹지를 확보해라라는 것이 파리 도시의 건축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쨌든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긴 한데 일부가 피공원 시설 일종의 택지 개발에서 면적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만큼을 훼손된 녹지를 어떻게 더 복원해서 네. 나무를 복원할 것인지 1차로 필요할 것 같고 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나 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뭐 이런 또 공공시설 부지 이런 곳에 가능한 녹지를 더 많이 그러니까 아스팔트 산업화 시대에는 도로 시멘트로 덮어버렸던 걸 걷어내서 땅과 흙과 나무가 살아 숨쉬는 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게 두 번째 핵심 축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동계천 복원도 의미가 있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시민들께서 정확한 사실을 네. 아실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텐데요. 실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잘 아시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강주께 가장 모범 사례입니다. 네. 그러자면 원래는 아파트를 30%까지 지을 수 있고 전국 평균이 2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 9%만 아파트를 짓고 91%를 공원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장동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업자가 한 7% 정도 수익이 더 나면 그 수익은 다 환원해가지고 아파트에 쓰도록 환원 장치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한 대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주 내에서는 이게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들을 하고 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김강란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24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지 그게 훼손돼 가지고 공원으로 역할을 못하는 면적이 약 100만 평방미터 됩니다. 네. 그러는데 우리가 아파트 짓는 면적은 얼마냐? 이보다 훨씬 적은 71만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만큼 이게 할애를 해주지만 그것도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면적들이 이제 공원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더해가지고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 60개가 넘는 수목원이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강주만 유일하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수목원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년 5월 달에 개통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신양파크 호텔도 거기 이제 아파트나 그런 걸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무등산 살리기 차원에서 공유화를 했고 장록 습지도 개발할 것이냐 보전할 것이냐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할 때 저것도 공론화를 통해서 국내 유일의 도심 습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강주가 훨씬 생태 환경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믿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네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부분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민선 7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민의 입장 또 의원의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에서 녹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그래서 광주시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민간공원 그걸 특례 이제 10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정 회장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드릴 예. 말씀이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원 그 개발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두 분께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현재 있는 녹지라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 그 염주 주공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30년 된 아름드리 나무가 한 120그루가
잘려 나갔거든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더니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제 계속 그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법으로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0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를 이렇게 그냥 싹둑 잘라 없애면 이런 나무들 우리가 어디서 확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근데 이제 저런 아니, 잠시만. 경우는 그 네. 나무들을 저희가 다 갖다가 수목원으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건 사업자가 그 기본적인 그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안 돼가지고 저지른 일인데 이제 그런 걸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건 다 챙기고 있죠. 근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걱정 이 심 대목에서 마시죠. 한 말씀만 저는 예, 이제 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한테 고민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광주시청 옆에 먹자골목에 쌈지공원이 있었는데 이 쌈지공원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쌈지공원 네. 없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여기 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폭염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지구 기후위기가 심각해 그러는데 정작 그래서 녹지를 늘려야 해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차장도 만들어 네. 이제 우리 안에서의 딜레마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는 시민들과의 행정이 과감하게 더 이상 주차장은 늘리지 않겠습니다. 파리는 그렇거든요. 주차장 오히려 없애고 있어요. 지상의 주차장을 다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데 전 세계 도시들이 근데 정작 광주는 그래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공원이 사라지고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의회 의원으로서 딜레마여서 시민들이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함께 동참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거기서도 예.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가볍게 김강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 때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에 의해서 움직이기 어렵고 자가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용 도시의 경우에는 주차장을 안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자체 처음으로 순환선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개통이 되고 거기에 맞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바꾸면 이제 대중교통에 의해서 강주 어느 곳이든지 30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심의 주차장은 대폭 없을 겁니다. 그리해야 이제 아까 말씀 그 대신 이제 친환경 생태공원도 만들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키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거에 좀 성공의 또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결국 에너지 자립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쓰는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광주시에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예. 에너지 자립 도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에너지 자립 도시의 좀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먼저 말씀하고 간단히 얘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이제 물꼬를 트고 나무를 심고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 이주의 전력을 완전 이제 친환경, 이 태양광이랄지 수소랄지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의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전환인데 우리가 그걸 달성하려고 할 때 한 48%가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2045년에 탄소 중립을 네. 이룹니다. 그러면 광주가 어떻게 해서 그걸 달성할 것이냐.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쓴다. 이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3만 가구 되는데 네. 63만 가구에 발전소를 하나씩 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곳은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도 설치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를 쓰면 여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한전에 집중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광주가 다행스럽게 ESS 발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린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 그리고 내가 쓰는 전기차에서 나온 전기를 바로 이제 파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그 프라임 타임에. 네. 그러면 그게 한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ESS 발전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남들이 쓰지 않을 때 밤중에 이제 그걸 사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가격차가 생겨가지고 소득도 되고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수급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크게 말씀
정리해 보면 AI 그린 뉴딜의 이제 하나의 일환으로 맞습니다. 보이는데 이 부분 좀 광주시가 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방향성은 대부분 분들이 옳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대목도 있겠죠.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 탄소 배출량을 줄일 때 에너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이전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까 탄소 배출량은 1인당 대한민국이 2위라고 했는데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사용량으로 보면 사실은 1위 대한민국이. 그만큼 저희는 전기 요금이 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에너지 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 사용량을 1차로 시민들이 1차로 줄이는 거. 그래서 그 줄이는데 국가 정책에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집에서 전기, 수도, 가스, 자동차 휘발유를 적게 사용하면 그만큼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1차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환 과정에는 도시, 특히나 건물의 도시는 주차장, 건물 옥상, 건물 외벽 이런 곳에 광주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소규모 발전 생산자로 참여해서 네. 내가 쓰는 전기를 내가 만들어 쓰는 일종의 생산자로.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사용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도 네. 뭐 그런 것들 조금씩 지금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네. 주어진 시간이 한 4분이 채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은 사실은 다양한 모델과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장님께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S 모델이라는 이런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와 토론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하나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과정이나 절차들을 좀 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앞으로 좀 드리고 2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수기 과정 앞으로도 숱하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예. 저희가 그 시민들이 직접 발전을 하는 시민 햇빛 발전소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빈여울채. 거기서 이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의 소득도 돌아가는데 그 효과가 20년 된 소나무 5,500그루를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고 있어요. 다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주가 탄소 중립 도시를 이제 표방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린 스마트폰 시티가 지금 이제 같이 구상이 되면서 이걸 좀 추진하잖아요. 이걸 좀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광주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의 표현인데요. 지난 한 3년 6개월 동안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저는 방향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는 한 단계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제가 제시했던 게 그린 스마트 펀시티입니다. 이 그린이 뭐냐면 우리가 그 기후위기를 선도하는 그야말로 녹색 도시, 녹색 산업 도시, 그리고 기후 안심 도시를 만들자는 거고요. 스마트 도시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여 살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도시를 만들자는 거고 이 두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지 펀시티 이게 좀 우리가 미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잡고 놀러 갈 거 랜드마크도 부족하고 쇼핑을 하면 대전까지도 가야 되고 무등산도 오를 수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방향 중에서 제가 그린을 가장 앞에 뒀다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시장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이 한 30초씩 정리를 해주시죠. 좀 그 말씀을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린을 단연 앞에다 두셨는데 지금 모든 정책 기조가 좀 AI 중심으로 가고 있어서 그린이 지금 소외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시민들의 그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AI도 바랍니다. 그린을 위한 AI입니다. 김 의원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 양극화 시대, 불평등이 심화된 시대에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
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이 전환 전략이 매우 적절하다 보고 이 전환 전략이 말과 구호로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의 삶, 눈에 보이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또 행정도 의회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탄소 중립의 중요성 왜 그런지 또 왜 광주가 이 탄소 중립에 매달리고 있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뭐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앞으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또는 개인의 탄소 중립 생활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실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그걸 한번 저희들이 실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